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교사 우리 선생님들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요즘엔 드문 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는 제가 이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를 오랫동안 가졌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던 저 개인적으로는 작은 꿈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자료집 몇 페이지인가요? 네, 12쪽이죠. 사실은 이제 정성식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일치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성식 선생님께서 지금 만드신 그 마지막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로 따지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원고를 읽으면서 또 설명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교사 시절에 13년이나 되는 제법 긴 여정의 일인데 이것을 어찌 짧은 글로 설명할까 싶습니다. 그냥 2004년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데요. 좋은교사운동 대표 시절에 조직이 괴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여튼 어려운 상태로 갈 것을 감수하면서 교원 평가 정책을 찬성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가까스로 이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평가제가 이제 도입이 되기로 결정한 후에 저는 교원 평가 이후에 정부 주관 교원 연수 정책 대책 토론회에 나가서 한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만족도 중심의 교원 평가 제도를 도입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원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제 교사들을 투입이 아니라 인풋이 아니라 산출, 그 결과로 평가하는 패러다임으로 교원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수를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얻은 지식을 수업에 어떻게 투여해서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는가로 이제 교사들을 판단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덧붙인 말은 투입 중심의 그 평가는 얼마나 허망합니까? 연수를 많이 받았느니 적게 받았느니 스펙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니 없느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 학교의 지리 선생님 가운데서 그 당시 1990년대 초반이니까 교사들 중에서 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리 선생님이면서 지리 교육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수업을 얼마나 불성실하게 하든지 아이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펙을 얼마나 갖추고 투입을 얼마나 해서 자기가 그 컨텐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자산을 수업에 쏟아내어서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교사들이 어디서 무엇을 배웠든지 이젠 그것을 묻지 마십시오. 결과로 판단한다고 한 이상 무엇을 어디서 배웠든지 그것은 교사들이 책임질 일입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교원 연수 의무 학점제 같은 것을 도입합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든지, 어디서 무엇을 배웠든지, 어디서 무엇을 자기가 얻었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제가 관료들과 또 소위 교육학자들과 같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저에게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한 기억은 저에게 없습니다. 요즘도 저는 강연을 통해서 가끔씩 만나는 교사 모임 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국가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교직에 입직해도 10년만 되면 하향 평준화가 되어 바보가 될 판입니다. 권한이 없으니까 열정은 쇠퇴하고 자율성은 둔화되고 있던 지식도 써먹지 않아서 녹이 쓸어버린 비루한 존재로 만들어버릴 기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사들이 저렇게 게으르고 무식한 바보가 되었으니 이런 상태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국가는 말하면서 그 역량을 위해서 교사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한다고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그것도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 학점제를 넘어서 학교 평가의 항목으로 넣어서 연수에 대한 그 개인의 부담을 이제 학교의 부담으로 확대해서 잔뜩 지우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교사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국가가 아닌 교사들에게 돌리면서 다시 교사를 채찍질하는 형국이 오늘날의 교원 정책입니다. 말이 됩니까?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지요. 그러니 바보와 노예로 살지 않으려면 지금의 교원 정책에 반대로 달리십시오. 연수를 받지 마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13년 교직생활 한 동안에 한 번도 연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저는 교사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승진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직 아이들에게만 존경과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깨어 사는 교사들을 국가도 정부도 결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만일 안타깝게도 잘리면 저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 단체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 그 약속 유효합니다. 우리가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과연 무엇을 근거로 나는 국가가 교사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는가? 주요 근거 중에 하나는 교사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중에 그 아이들을 평가하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잡무도 핵심이고 뭐 다 있지만 핵심은 아이들을 평가하는 권한을 안 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 글을, 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이전에 학교 선생 시절에 들은 적도 있지만 그 말을 들어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뭔 말인지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희귀한 경험이다 보니 이것을 알아차리는 교사들에게는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거의 회심의 체험 같은 순간처럼 느껴지는 아주 각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왜 우리가 아이들을 평가할 권한이 없느냐? 지금도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교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교사였고 제 생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13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선생으로 재직한 기간이 13년이니까 그 기간 내내 몰랐다는 말이고, 그래서 제가 좋은 교사 운동 책임자 시절인 2006년에 국가교육혁신위원회에서 만난 김민남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각 전문직은 그 전문성을 표방하는 방식이 있다. 의사는 환자들에게 처방전으로 그 전문성을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내가 독립적인 전문가라는 것을 드러내고, 교사는 평가로 그 전문성을 말하는 것이다.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면 판사가 아닌 사람이 뒤집을 수 없고 상급 법원의 판사가 뒤집을 따릅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문제가 되면 다른 병원의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을 수정할지언정 다른 사람이 그것을 내리면 그것은 야매죠. 교사도 그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면 학생들에 대한 평가, 성적표라고 말하는 그 평가로 그 전문성을 말해야 됩니다. 자신이 수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평가하지 못하고 표준화된 시험에 의존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김민남 교수님이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 순간 갑자기 뭐랄까, 교사로서 B씨와 AD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제가 좋은 교사 운동을 위해서 퇴직을 한 이유니까 깨달아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집단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개별적 존재로 그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가르치고 개입하고 평가하는 사이클을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의사가 자기에게 찾아온 환자를 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환자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면서 관찰하고 그 상태에 맞추어서 처방과 개입을 하듯이 교사도 그렇게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별적 변화 과정을 운영하고 평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을 통으로 이해하고 학급의 아이들 30명 통으로 이해하고 통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 의존해서 계량화된 지식의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무지 교과와 관련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세밀한 변화의 흐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로 돌려서 매길 수준의 표준화된 지식의 수준만 확보할 따름이니까 아이들을 보는 눈도 그 정도에서 딱 멈춘 격이었습니다. 저 개인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이 과정을 설명할까? 좀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서 13년간 수업을 통해서 가르친 내용이 아이들 속에서 수용되어서 살아 꿈틀거리며 변화를 만드는 것을 덜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덜어라는 사실입니다. 늘 그랬다는 건 아니죠. 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때로 열광하고 때로 오랜 동안 묻어두었던 의욕의 끈을 다시 붙들고 불같이 수업에 열중하는 아이들을 가끔 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끔입니다. 특히 중학교 때 진작 영어를 포기하던 녀석들이 그랬으니 말입니다. 그런 애씀이 있었으니 아이들 속에 찾아온 변화는 당연했습니다. 영어를 한 줄도 읽지 못하던 녀석들이, 관계대명사의 관자도 모르던 녀석들이 글을 읽어내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자신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중에 나주환이라는 아이는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수업을 2개월, 2개월 내지 3개월 듣고 그 소감문으로 이렇게 자기 평가를 쓴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영어 수업은 처음엔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뼈다귀 얘기가 나오고 도무지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무슨 용법 뭐 이런 얘기 분사구문 모르니까 그냥 제가 문장의 핵심되는 것을 주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가리면 되고 나머지 전부 다 괄호 씌워라. 괄호는 살이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뼈다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문법 몰라도 돼요. 뼈다귀, 살덩이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뼈다귀 얘기가 나오고 살 얘기가 나오고 이게 무슨 영어 수업인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나도 그러면서 점점 알아듣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영어 수업의 핵심이 필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식한 녀석. 필기를 하니까 독해 듣기가 잘 되었고 점점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가게 되었다. 2달 전에 선생님과 처음으로 수업을 했을 때 본문 숙제를 내주셨다. 그때는 솔직히 짜증나고 하기 싫었지만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신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시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진도를 빨리 나가고 독해 듣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과 본문을 반 정도 나갔을 때 나의 영어 실력은 나도 모르게 변해 있었다.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내가 속으로 독해를 했는데 그게 맞아버렸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 2과를 끝내고 4과를 들어갔는데 수업은 점점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선생님은 점점 더 코믹해지셨다. 한 2주 전인가 나는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다. 옆에 있던 광화는, 이름이 광화입니다. 광화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나는 필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셨다. 4과는 2과보다 더 쉬웠다. 뭐 등등등 이런 표현을 제 수업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저와 그 나주환이라는 그 녀석이 함께 확인했던 그 친구의 그 변화, 중학교 때 한 번도 영어의 영자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잠만 자던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에 대해서 2달 만에 눈을 뜨고 변화를 경험했던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과 변화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학년별 시험 결과로 드러내지 못하자 나주환은 그 의욕과 변화를 여지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시험을 잘 보지는 못했지만 너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어. 저는 그렇게 그 친구를 위로할 뿐 저는 그 아이에게 찾아온 변화를 생활기록부 교과 평가란에 기록해 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었는데 내가 선생으로 전문가로서 생활기록부에 변화를 기록해 줄 수 없다는 그 절망. 생활기록부는 컴퓨터에 차가운 전산카드 평가에 의한 결과 외에는 어떤 주관적 평가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본 그 놀라운 성장의 이력을 기록해낼 수 없었기에 찾아온 분노와 비애, 어쩌면 2001년 그 분노가 있었기에 2006년 김민남 교수가 교사는 평가로 말하는 법이다, 이런 말이 저를 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찾아온 변화를 기록해주고 싶지만 그래서 내가 너의 선생이야, 나를 믿고 따라와,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분노와 슬픔이 교사다움의 본질에 눈을 뜨게 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가가 그렇게 제작된 상태니 그 이전 단계에서 수업을 통해 무슨 시도를 한다 한들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의 기획과 실제 수업 및 평가가 한 사이클로 순환해야 가르침의 일관성이 있을 텐데 평가에서 딱 단절이 찾아오니까 새로운 평가와 호응되지 않는 개별 아이들에 대한 관찰적 수업 계획과 방법이 필요할 리 없습니다. 필요한데 애쓸 만큼, 필요하지 않는데 애쓸 만큼 선생의 자리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수업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사들이 취하는 수업 방법의 상당수는 개별적 학생들을 섬세하게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을 전체와 통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스트레스, 매너리즘, 강의식 수업이 주는 피로감, 이것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개발된 방법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협동학습 방법, 그것이 교사들에게 그동안 십수년 동안 각광을 받았던 것은 개별 학생들에 대한 관찰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평가한다면 좀 야박합니까? 제가 협동학습 10주년, 협동학습 연구회 10주년 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협동학습 방법론은 개별 학생들에 대한 관찰이 아닌 통으로 아이들을 돌리는 좀 더 진보된 방법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개별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개별적 관찰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수업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요즘 좋은 교사에서 수업 성찰이라든지 거꾸로 교실이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의미 있는 그런 그 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가가 받쳐주어야 수업 방법도 따라올 것이니 개별적 관찰 수업 방법의 부재를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실상이 그렇다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사실을 좋은교사운동 대표 4년차에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회원 교사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 묻은 통나무에 불을 지피는 격이었습니다. 한 회원에게 제가 제안했습니다. 교사별 평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평가로 우리 받게 됩니다. 그분이 40대 중반의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잡무 다 없애고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을 수업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외국처럼 잡무 없애고 아이들의 그 성적표, 아이들의 그 쓴 논술 기록들, 이런 걸 집에 가서 체크하고 첨삭지도 해주고 자기 의견을 보태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업을 혁신해야지 그런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지를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회원교사 한 분을 붙들고 설득했습니다. 이분이 외국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만약에 그런 평가, 새로운 평가 제도가 도입되는 시대가 오면 저는 퇴직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싫어요. 저는 그런 방식의 평가가 설령 오를지라도 내가 감당 못합니다. 나는 차라리 지금이 좋아요. 컴퓨터로 돌려서 전산으로 돌려가지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지금 구조가 나는 너무 익숙하고, 그렇게 4대 교대를 졸업했고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교직 인생을 개조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좋은교사 운동 대표직을 내려놓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1년 정도 한 후에 저는 다시 행복한 성적표 보내기 운동 이름으로 다시 불을 지피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밀 때는 움직이다가 잠시 손을 놓으면 멈추는 무동력 배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제게 그것 외에도 할 일이 많으니까 좀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좋은 교사 운동이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교사의 생명줄과 같은 과제니까 당연히 좋은 교사가 받아야겠죠. 그러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저한테 정병호 선생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해도 안 되는데 왜 나한테 강요하냐. 그래도 몇몇 군데와 교감이 생겨서인지 그 문제의식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신호를 교사운동이 받지 않고 주로 교육청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북경중에서 성장평가제 얘기도 했었죠. 경기도교육청 얘기 알 겁니다. 좋은 것도 위에서 내려오면 기피하는 현상은 서울교육청의 체벌금지 정책 때 가슴 아프게 보았습니다.
관에서 시도하기 전에 먼저 교사들의 의식혁명으로 진작 불이 붙었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문제의식이 현재 학생종합기록부 속에 반영되지 못하면 비공식적인 문건이라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가정통신물 형태에서 편지글 형태서라든지 체크리스트 형태라든지 어떤 식인지 공식 문건 속에 못 집어넣으면 내 마음대로 비공식적 문건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아이들과 부모들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국어 2등급이라는 오직 점수와 등급 외에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어떤 추가적 정보도 알 수 없는 저 메마른 성적표 대신 국어와 관련된 아이들의 성장의 기록이 고스란히 반영된 기록이 가정에 배달된다면 부모는 얼마나 위로를 얻을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아이들을 보는 교사들의 눈이 예리해지고 깊어질까요? 피상적인 지식을 그냥 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환자를 다루는 의사의 섬세함으로 지식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요동을 치는 과정을 경이롭게 살펴보며 개입의 타이밍과 지혜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교사의 기능에 눈을 뜨고 OMR 카드 컴퓨터 평가에 의존하던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교사의 삶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2006년 우리의 제안에 따라서 교육부는 2010년부터 입시로부터 먼 학년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새로운 평가, 교사별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년 후를 기약한 것이니까 그때 저는 미진하다고 생각했지만 반가웠습니다. 당시 그래서 안병영 장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3년 동안 그렇게 도입된 후에 3년 후에는 고등학교로 밀고 올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멈추고 고민할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그냥 밀고 올라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이 아니니 참 부질없는 약속이 있고 결국은 좌초됐습니다. 왜 좌초됐습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그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2007년인가 그 다음입니다. 전교조도 한번 그런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해서 제주 참실 대회 때, 제주에서 열린 참실대 때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한겨레 신문 일면 토끼사로 그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잠잠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배움의 공동체나 좋은 교사 운동의 수업 나눔, 거꾸로 교실 등 개별 학생들의 변화를 중시하는 흐름이 생긴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아직 수업 방법론에 집중되었지 평가와 기록의 쇄신 운동으로 확장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아직은 그 운동의 폭발력이 대중교사 운동 차원으로 터져나오지 못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교육청들이 더욱 의욕적이니 교육청이 치고 나가고 교사 운동은 그 속도만큼 따라오지 못할 수세적인 모습이 걱정스럽습니다. 교사 운동 차원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 교사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현재 교과서 정책, 교육과정, 평가 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새 평가 운동과 병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문합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제약이 많으니 노예 상태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노예 상태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이유일 뿐 머뭇거림의 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노예 상태를 누가 끊을 것입니까? 그것은 노예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속박을 알아차리고 그에 순응하지 않고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때 해방의 제도, 자유케 하는 제도 정책들도 뒤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피를 흘린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을 때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데 누가 옆에서 그것을 도와주겠습니까? 자유를 향한 길을 걷는 사람이 없는데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장애를 걷어내자고 동조하며 외치는 외침이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정선희 선생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300명 선생님들이 오셨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시간의 많은 부분, 자기 마음의 많은 부분을 집중하는, 그래서 실천운동하는 약 1000여 명의 교사들만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 한국 교육에서 새로운 평가 운동, 교사의 독립, 선언 운동, 그것이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방식의 일들은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실천하는 일정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이 함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